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별 노동 분업이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네 가지 포인트로 비판적인 독해를 진행하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가지인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한 가지를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별 노동 분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성별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매우 과학적인 입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남성에겐 남성의 일을, 여성에겐 여성의 일을 할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반이 되었던 입장이 생물학적 논의들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 논의들,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에서 수컷은 이래, 암컷은 이래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편향된 사고로 나아가게 되고, 거 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러한 사고를 지배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끔 하더라 라는 것을 사실은 이런 비판적 독해가 잘 밝혀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네 가지 비판적 읽기를 수업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쉬운 내용도 있고 별로 쉽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적인 독해를 하다 보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딱 결합을 해서 막강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 이 계급, 인종 혹은 성별, 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불균형적이고 착취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페미니즘을 다루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관계들 중에서도 남녀 사이의 관계들이 불균형적이고 착취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런 안 좋은 성격들을 어떻게 은폐시키고 어떻게 신비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네 가지 비판적 읽기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생산력이 남성이 행하는 생산력에 비해서 저급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인간의 생산력은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생산수단, 우리가 우리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몸은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산력은 사실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성은 뭘 생산하나요? 인간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생산력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내가 생명을 낳았어. 와, 진짜 감동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와 나의 관계 맺기, 뭐예요? 내가 엄마가 되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걸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몸을 생산력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외부가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자신의 몸을 생산력으로 실제로 쓰거나 혹은
생산력으로 전유하면서 문명과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이 여성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생산력으로 활용하면서 얻게 된 결과와 남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력을 자기 것이 아닌 자기 것인 것처럼 만드는 걸 전유라고 해요. 남성은 전유할 수밖에 없죠. 이 전유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 내용이라거나 경험치라거나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만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생산성을 경험한다 그랬죠. 그건 아이를 낳는 일, 그 다음에 아이가 먹는 첫 번째 음식, 엄마가 만들죠. 그죠? 아이에게 수유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포유류 암컷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건 굉장히 동물적인, 그래서 의식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거는 의식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맞다라는 의견을 깔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여성은 임신과 출산, 수유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들을 집적하고 그걸 대대손손 물려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 지식이 물려지게 되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지식으로 축적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성이 출산이나 수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을 생산력으로 만드는 거는 남성들이 머리와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죠. 남성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더 잘 만들어져, 사냥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돼 라는 지식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렇게 하니까 임신을 할 수 있어, 혹은 임신을 피할 수 있어, 내지는 이렇게 하니까 수유가 더 잘 돼, 이런 것들을 지식의 형태로 집적해서 전수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게 지식의 형태로 만든다, 의식적인 거죠.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준다, 사회적인 활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성의 출산과 수유는 이게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노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수유 이런 것들은 생리작용으로 여겨왔다는 거죠. 생리작용이란 얘기는 다른 포유류 암컷 모두가 아이를 낳고 수유를 하더라. 그럼 여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를 이렇게 의식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여성이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실제로 고대 사회의 여성들 아니면 그 이전의 여성들은 생식, 육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지식의 형태로 집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그 딸은 또 자신의 딸에게 대대손손 물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신 횟수나 임신 주기를 오늘날보다도 더 잘 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원하지 않는 임신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이없는 힘든 일들을 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그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힘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는 게 여성의 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연년생을 낳는다는 거는 몸이 회복되기 전에
또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실제로 가부장제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못해?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이런 지식을 점점 잃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여성은 모든 지식으로부터 동떨어져서 가정 내에만 머무르게 됐죠. 플러스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그 의학 중에 한 분야, 산부인과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출산과 임신, 수유 이런 것들은 모두 산부인과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산부인과 의사 19세기, 20세기 초반엔 전부 다 남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수유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여성으로부터 남성에게로 넘어가게 됐는데 남성들은 여성과 그런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딸로 이렇게 전해지던 이런 임신과 출산, 수유에 관한 지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가부장제 이전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임신, 출산, 수유에 관한 정보를 덜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판적 읽기의 포커스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던 시기, 그게 언제예요? 선사시대죠. 이때 여성의 생산성과 남성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나 필수적이거나 혹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데 큰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예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고대 생각하면, 고대 그 선사시대를 생각하면 언제나 남성 사냥꾼들이 돌도끼, 뭐 이렇게 창 이런 걸 들고서 사냥을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이 진짜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성의 생산성 얘기했는데 여성의 생산성, 이게 새로운 남녀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생산해낸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점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여성의 생산성은 여성이 신체를 도구로 활용해서 채집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선사시대에는 여성은 채집을 주로 하고 남성은 사냥, 이후에 이제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남성은 경작을 하게 된다라는 최초의 노동 분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선사시대부터 있던 거니까 노동 분업은, 성별 노동 분업은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채집을 하는 여성의 생산성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적 그 유물들 혹은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여성의 채집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인가, 여성의 채집이라는 생산성은 어느 정도였던가 이런 걸 열심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그 여성의 생산성은 선사시대에도 집단 구성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성의 채집이 기본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먹여 살릴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자료에 따르면
이 선사시대 채집과 사냥으로 먹고 살던 바로 그 시절에 일용할 양식의 80% 이상을 여성의 채집 활동으로 충당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사실 사냥이라고 하는 게 사냥 나가면 항상 이때만한 고기를 갖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운이 나쁘면 사냥을 하려고 했던 대상에게 사냥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냥을 나가는 아빠와 아저씨를 100% 믿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사냥을 나가야 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먹을 걸 보장해야만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이어나가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은 여성들이 충당을 했고 남성들이 사냥으로 가지고 오는 식량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인류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없었으면 남성이 사냥을 떠날 수 없을 거고, 그죠? 이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아니야. 선사시대 인류는 남성 사냥꾼의 생산성에 의존했던 것이야. 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뭐예요? 아니, 그러면 사냥을 오랜 동안 실패하게 되면 다들 굶어서 그 다음 사냥에 나설 수도 없는데 인류가 어떻게 생존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는 반론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원시 공동체 사회 선사시대에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채집을 통해서 먹거리를 일정 수준 보장을 해주어야 사냥이 가능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여성의 채집 활동이 공동체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선사시대를 생각하면 항상 남성 사냥꾼의 사냥 이미지만 떠올리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남성 사냥꾼은 최초의 도구 발명가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날카로운 흉기를 만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초의 도구 발명가고 사냥에 성공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의 공급자예요. 그리고 남성 사냥꾼의 이미지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사냥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냥이 토끼 잡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큰 걸 잡아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큰 동물을 잡는다는 거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팀을 짜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위계가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 인간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남성 사냥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자 역할도 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남성 사냥꾼이 주인공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왜 이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 여성이 훨씬 더 그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왜 우린 항상 남성 사냥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왜 남성 사냥꾼 모델을 인류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놓는가?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 대한 비판적 독해예요. 독해의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런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남성 사냥꾼 모델이 인류 진화의 패러다임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거의 일반론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특히 현대 매체들, 미디어들이 남성 사냥꾼 모델,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성 사냥꾼 모델하고 관련된 이미지들을 마구마구 재생산해내면서 이런 패러다임은 진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은 아닙니다만 20세기 말, 21세기 초반 뭐 이럴 때만 해도 여전히 남성 사냥꾼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영화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게 뭐 아포칼립토, 뭐 BC만 뭐 이런 영화들이 실제로 남성 사냥꾼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가? 아니죠. 이 이미지를 진짜다라고 믿도록 만들 이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해요. 그 이론적인 근거는 라이오넬 타이거라고 하는 사회생물학자가 만들어냅니다. 거의 뭐 60년대에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서를 써내요. 책, 논문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의 그 주장은 뭐냐면 사냥이야말로 인류가 발전하는 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사냥이라고 하는 건 사냥을 담당하는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 사냥꾼들이 했던 활동으로부터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를 받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이제 20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아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여성들은 다 순종적이 되어야 해. 이런 입장을 일반화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라이오넬 타이거 같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사냥꾼은 훨씬 더 빨리 진화한 존재라는 거죠. 왜? 사냥꾼은 첫 번째 도구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발명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립보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 됐건 창이 됐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을 쓰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먼저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더 빨리 진화한 남성들은 실제로 사냥을 통해서 생계를 부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잘 사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기술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깨뜨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그다음 가는 방식을 터득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사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규범과 서열을 갖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속성을 다 갖고 있죠. 결과 타이거는 남성 우위, 그러니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남성 우위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바탕에 남성이 집단 사냥을 하면서 익힌 긴밀한 유대 규율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성들이 그 아주 옛날부터 사냥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성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 규율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후 문명을 성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성이 이 모든 사회 혹은 체제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우위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남성 사이의 긴밀한 유대 패턴이야말로 이게 남성 사냥꾼에게 비롯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성 중심의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라는 게 타이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은 언제나 남성하고 반대의 면모를 갖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남성이 긴밀한 유대의 규율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성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성은 집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 규율을 잘 따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 규율 이런 거를 지탱하면서 뭔가 집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남성만이 이 사회에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강화하는 게 타이거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런 주장에 따르게 되면 기존의 남녀 사이의 착취, 지배 혹은 계급 간 뭐겠어요. 옛날에는 뭐 귀족, 평민 이런 거였을 거고 오늘날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자본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 이런 계급 사이에 보이는 지배, 비지배 관계 혹은 민족, 인종 이런 사이에서 나타나는 착취와 지배 관계를 굉장히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남성 사냥꾼, 누가 남성 사냥꾼의 자리에 서느냐. 남성 사냥꾼이 쉽게 얘기하면 주체의 자리라는 거죠. 누가 그 주체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주체가 아닌 타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보면 남성이 주체, 여성이 타자 그렇게 되는 거죠. 계급 간에는 자본가가 주체, 그죠?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이 타자. 민족, 인종 이런 거 보면 서구 백인들이 언제나 주체, 그죠? 비서구 유색 인종들이 언제나 타자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백인이 비서구 유색 인종들을 억압, 착취, 지배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냐? 뭐 진짜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죠. 하지만 남성 사냥꾼 모델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60년대 말 70년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냥이라는 게 이 굉장히 특수한 대상 관계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냥은 사냥꾼이 도구를 가지고 자연을 해치는 일이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남성 사냥꾼이 행사하는 이 도구들, 혹은 파괴, 폭력성 이런 거는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파괴 수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토끼를 돌도끼로 때려잡는 폭력적인 상황을 보거나 혹은 조금 더 큰 뭐 염소, 양 뭐 이런 유사한 동물들을 때려잡는 상황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기가 가지고 있는 살상력, 파괴력 이런 거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돌도끼를 가진 남성 사냥꾼을 보면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화나게 하면 나도 그 꼴을 당할 수 있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다른 남성 사냥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서서히 남성 사냥꾼들이 무기를 이용해서 실제 사냥의 대상이 되는 식물, 동물을 전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 생산자 또한 전유하게 된다는 거죠. 전유가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사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은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산력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행사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생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이용해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무기로 협박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도록 압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들이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근데 나는 못 가지니까 네가 내 아이를 낳아. 이런 협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무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관계의 또 다른 사례가 된다는 거죠. 이건 사냥을 하건 협박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언제나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성의 생산력을 전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고 존중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때 이 협박은 언제나 무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대상관계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 약탈적인 대상관계는 언제나 상호작용을 결핍하죠. 그죠?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대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은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결핍하는 이런 약탈적인 대상 관계는 언제나 무기에 의해 지탱될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무기를 활용하면 뭐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그저 먼저 협박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성과 자연 혹은 남성과 또 다른 남성, 이쪽은 무기를 가진 남성 사냥꾼이겠죠. 이쪽은 무기를 갖지 않은 사냥꾼이 아닌 남성이 되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남성이 실제로 자연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대상 관계가 그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사람이 무기를 갖지 않은 다른 남성이나 혹은 여성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사냥 기술을 가진 우월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사냥꾼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독점한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생산력이나 생산품을 약탈하려는 태도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이런 남성 사냥꾼 모델을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소비해 왔다고 하면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모두가 정말 다 공정하고 정당하고 뭐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도구, 그러니까 굉장히 약탈적인 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죠?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태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사냥꾼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논의들이 20세기 후반에 쭉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사냥꾼이 이제 맺게 되는 약탈적이고 착취적이고 이런 폭력적인 대상 관계는 옛날에 선사시대에만 지속이 되고 끝이 났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성 사냥꾼이 보여주는 약탈적인 이 방식은 봉건제,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온전한 방식으로 실현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련됐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약탈이나 폭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착취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사시대 이후에 봉건제나 자본주의를 보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남성 사냥꾼이 취하던 대상 관계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분석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지배와 전유의 형태는 새로운 생산 양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겉모습만 바꾸었을 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봉건제가 될 텐데요. 봉건제는 땅이 중요하죠. 그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농사를 지어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게 농노죠. 그죠? 이 농노들이 오면 영주와 농노는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뭐 계약이라고 해서 매우 현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 내 땅에 농사 지어. 그리고 니네가 소작을 하면 거기 일정 부분을 나에게 바쳐. 이게 영주와 이제 소작농 사이, 농노 사이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영주는 땅만 빌려주느냐? 아니죠. 그 땅이 중요한 시대가 봉건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남의 땅을 뺏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땅을 침략해서 뺏어가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는 땅과 자신의 소작농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중세가 배경이 되는 영화들을 보면 그 왕과, 그러니까 영주와 기사가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러 나가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농노와 영토를 다 지키는 거고, 전쟁에 패하면 영토를 다 뺏기는 거죠. 그런데 영토를 뺏기게 되면 영토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영토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농 또한 함께 딴 영주에게 복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 봉건제 내에서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생산수단이자 조건인 농민들이 마치 자연처럼 땅을 가진 영주에게 전유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거 각각의 개체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봉건제 시대에는 농민은 땅의 일부인 걸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 시기 농노 신분의 농민들은 언제나 토지의 일부로 여겨졌고, 남성 농민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가진 사냥꾼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여성과 유사한 존재인 자연으로 규정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은 남성 사이에서도 그죠, 영주인지 농노인지에 따라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남성 사냥꾼 모델 설명하는 말미에 남성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대상 관계의 내용은 남성 사냥꾼과 자연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인종, 계급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건제에 보면 남성 영주와 남성 농민이 서로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맺는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자본주의 시대는 좀 다른가?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가지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뭐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는 임금 노동이 이제 굉장히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됐는데, 사실은 임금 노동은 대가를 주기 때문에 고마워,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노동을 통제하는 지배적인 형태일 뿐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심지어 막 되게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이 생산 관계가 사실은 잘 살펴보면 구조적으로는 언제나 폭력하고 결부되어 있더라는 거죠. 최근의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돌들이 그죠, 그들의 소속사와 맺고 있는 노예 계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실제로 임금 노동의 탈을 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초기 자본주의 시대는 뭐 17세기에서 뭐 그 스페인이나 뭐 영국이 그 제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취득하면서 식민지 경영을 하던 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상황을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어디예요? 오늘날 남미라고 부르는 곳이죠. 멕시코, 뭐 페루 이런 데인데 여기에 금, 은 매장량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 경영하던 곳이 이제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에서는 금화, 은화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은 보고 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산지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금, 은을 캐는 것과 관련된 일이에요. 금, 은은 산에 묻혀 있죠. 그죠? 이거 발굴해야 돼요. 이 광산을 만들고 그래서 캔에서 이걸 이제 정제를 하고 그래서 이걸 본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일을 당시 식민 지배자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대충 미루어 짐작 가능하시죠, 그죠?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부릴 때는 마치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실제 이 생산자들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캐온 금과 은을 뺏는 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과 은을 생산해서 본국으로 가지고 오는 내면에는 사실은 생산자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태들이 존재했다. 일종의 노예로 다루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을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이런 걸 주면서 그분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캐온 금과 은은 라틴 아메리카에 하나도 돌려주지 않은 채 본국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문제가 있었는가? 사실 더 끔찍한 사태는 아프리카 노예에 관한 문제예요. 이 아프리카 노예는 최근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이제 저기 방영이 되었어요. 그 노예 뿌리에 관한 이야기, 흑인 노예 뿌리 찾기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거기 보면 사냥당한 노예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거기 목숨을 걸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그중에 가장 끔찍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아프리카 노예에 대한 수요는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았어요. 까닭은 그 미국의 남부에서 주로 이제 했던 생산 활동이 면화를 재배해서 직물로 가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화를 따는 일이 되게 일손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도 목화를 따서 그걸 씨를 빼고 하는 일은 사람 손이 아니면 안 된대요. 웬만한 걸 다 기계로 하려고 해도 반드시 따고 씨를 빼는 건 사람 손이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옛날엔 더 했겠죠. 모든 공정이 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미국 남부에서는 아프리카 노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요가 많다는 거는 노예를 빨리 잡아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도 백인하고 혼혈 노예들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흑인 노예 여성들을 한 공간에 가둡니다. 그 보면 헛간 같은데 목조주택이에요. 그냥 허름한 곳에 가두고
감독하는 백인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죠. 임신할 때까지. 그러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비싼 값에 노예로 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보자면 노예는 인간이 아닌 가축으로, 그죠? 그 노예 여성은 가축의 번식자로 규정이 되어서 사람한테 차마 할 수 없었던 모든 폭력이 행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까 봤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끔찍한 노동에 내몰리고 다 몰수당하고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특징적으로 보자면 초기 자본가들의 눈에 노예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로만 보였을 뿐이고 노예 여성은 그런 노예를 재생산해내는 공급처로만 보였다. 그래서 노예들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예를 살 때는 말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말 살 때는 이빨하고 항문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대요. 흑인 노예를 살 때도 입을 열어 이빨을 보고 그다음에 바지를 벗겨서 항문의 상태를 보고 그러고 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서구 백인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주체의 자리에 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서구 유색 인종들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더라도 그 아까 라틴 아메리카 사례처럼 뭔가 구색은 맞추지만 이 사람들을 전혀 대우해주지 않거나 흑인 노예 상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고 타자 중에 타자, 가축으로 여기는 끔찍한 일들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나 그 흑인 노예들은 왜 이런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내용은 다르지만 여전히 주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있었던 거죠. 어떤 도구?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던 거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자본주의 사회 정도 오게 되면 도구들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언뜻 보기엔 도구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도구들이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다층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타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생산 관계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훨씬 더 깔끔한 계약적 성격을 띠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 계약을 맺는다는 건 항상 우리 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인 사람들이 사실 주체라는 거예요. 그 을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항상 자연, 대상, 타자가 되게 되는 거고 이건 주체 자리에 서 있는 갑으로부터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허가를 주는 것처럼 계약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들도 대상화시켜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노예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대상, 자연으로 만들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온 그 자본가들은 이후에는 식민지 강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노예로 여기고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공장을 세우는 거는 요즘에는 공장을 이제 제3국 이런 데 세우지만 그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말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장은 자본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세워요.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대도시 근처에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항상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공장 노동자는 흑인 노예를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매뉴얼도 읽어야 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인간을 노동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프랑스 자국민 남성을 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동유럽 남성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이민을 받게 돼요. 노동자 이민을 쭉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국민인 남성들하고 동유럽에서 이민 온 이민자 남성들하고 뭔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크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기고 말도 통하는 내국인 남성 노동자들은 이제 자연에서 한 단계 올라서 인간으로 여겨지도록 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 남성이나 식민지에서 온 노동자 남성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태까지는 자본주의 내에서 그 자본을 가진 자본가 남성들만 인간, 주체 이런 걸로 여겨지던데 반해서 갑자기 동유럽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더니 쟤네는 우리랑 다른 애들 같지만 우리 내국인 노동자 남성들은 우리랑 같은 급으로 올려주자, 이런 얘기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노동자들은 인간으로 인정받은 데 반해서 동유럽이나 식민지에서 온 노동자 남성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자연으로 취급되는 일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됐다 만세 이렇게 끝이 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유럽의 남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자국의 남성 노동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냥꾼 모델이 나와 동일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 더 이상 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지배 계급에 올라섰고 지배 계급의 상징은 사냥꾼 모델이야, 나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체로 여기기 시작한 자국민 남성 노동자들은 자기랑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자신과 동일한 계급의 여성을 자연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주체 대상의 이분법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월한 존재, 자연인 저 여성, 나와 같은 계급의 저 여성은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계급의 여성에 대해서 강압적인 수단,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법이라는 것이 가족의 핵심이 언제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갖가지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남성들이 나나 쟤나 똑같이 자연이다 라고 생각할 때와 나는 이제 인간이 됐고 쟤는 여전히 자연이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된 때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유럽의 남성 노동자들이 인간 혹은 주체가 된 이후로 가정폭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게 뭐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남성 사냥꾼 모델과 나를 동일시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여전히 남성 사냥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적이고 착취적이고 이런 대상 관계의 내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엔 내용이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같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예정이고요. 그 네 번째 문제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남녀 성별 노동 분업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